네, 오늘로 북한 잠수함의 천안함이 피격된 지 6주기를 맞았습니다. 46명의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천안함 사건의 교훈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천안함 합동 조사단장을 맡았던 윤종성 예비역 장군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로 천안함 피격 사건 6주기를 맞게 됐는데 저희 단장님이 당시 직접 조사를 하셨던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매년 이때쯤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떠오르죠. 저는 그 천안함 용사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그 과학수사 분과를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검안 팀을 운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 그 우리 용사들이 가는 모습을 일일이 다 볼 수가 있었어요. 매우 그 참혹하고 안타까운 장면.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죠. 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그 군 생활을 마치고 천안함 그 진실을 알리고자 책도 정지하고 또 논문도 쓰고 또 요청만 하면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또 좌우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아직도 일부 의구심을 제기하고 또 조작 운운할 때 아주 그 참담한 심정이죠. 네,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참담한 심정이다, 조작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참 논란도 많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들, 괴담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결정적인 이 진실을 찾아내는데 역할을 한 그 증거는 뭐였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북한 잠수함정에서 발사된 CHT-02D 어뢰의 비접촉 폭발에 의해서 천안함이 아주 처참하게 두 동광이 나고 46용사가 사망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비접촉 폭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폭발하면은 술탄을 던질 때 파편이 튀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비접촉 폭발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버블 충격파에 의해서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그 배를 그 두동강내는 이러한 그 폭발의 모습이죠.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결정적인 증거는 저는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총기 사건과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총기 사건이 나면은 당연히 피해자가 있겠죠. 그죠? 네. 천안함 사건에서는 46용사가 이제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총상 흔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두 동광난 그 선체, 천안함 선체가 바로 총상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총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총알은 우리 쌍끌이어선으로 꿀놀인 어뢰 추진체, 이것이 이제 총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화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약은 HMX, RDX, TNT 폭약 성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총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있고 또 총상 흔적이 있고 또 총알이 있고 또 화약이 나왔고 그러면 명확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명확한 증거가 없죠. 그런데 그 증거에서 나타나는 현상, 뭐 1번 글씨라든지 흡착 물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은 그 논란이 있었죠. 그것은 단지 현상일 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증거, 제가 드린 증거를 뒤집을 수는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천안함 사건을 조사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천안함 사건 조사 과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일단 그 당시 좀 상황을 되돌아보면은 발생 시각, 장소부터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좌초설 등 유언배가 많았죠. 그리고 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조준이
또 금양호 선원 실종, 즉 인명 손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절박한 그 심정으로 조사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겠으나 크게 나눠보면은 네. 진실을 규명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진실을 수호하는 것, 네.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진실을 규명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이제 과학수사 분과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 셋째도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 어뢰가 폭발했다면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폭약 성분 또는 금속 성분이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 측에 많이 그 의지를 했는데 미군 측에서도 폭약 성분, 금속 성분, it is impossible, 그 불가능하다, 획득하기가 또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폭약 성분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 조사요원이 과거에 그 화약을 물에 놓는데 이게 잘 녹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면은 찾을 수 있겠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거주로 그 천안함 선체를 전부 다 닦았죠. 예. 그래서 그 폭약 성분 HMX, RDX, TNT를 이제 검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제1 증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 관심을 잘 안 갖더라고요. 왜? 아주 수미리그램이니까 잘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한 그 증거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 진실 규명에서 어려운 점은 이제 금속 성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또 수심이 47m였고 조류속 속도가 3노트, 파도는 1 내지 2m, 또 시계는 30cm가 안 돼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잘 보이질 않아요. 온도는 또 굉장히 낮은 온도, 3도 내지 뭐 0도씨 이하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책을 강구하고 하던 가운데 이제 쌍끌이 어선을 이제 동원하게 됐죠. 그래서 쌍끌이 어선을 동원하기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 망망대해에서 어디 가서 찾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요원들이 나와 있었는데 시뮬레이션을 의뢰를 했죠. 의뢰해가지고 대략 그 어뢰 추진체가 떨어진 지점이 그 폭발 원점으로부터 약 3 내지 40m 후방 정도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그 자료를 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수거 작업을 시작을 해서 기간은 뭐 약 한 15일 걸쳐서 했지만 실제는 뭐 여러 가지 그 기상이라든지 또 그물이 이제 찢어져 가지고 보수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약 한 일주일 만에 이제 그 결정적인 증거물을 건져 올렸죠. 네, 참, 그 과정은 예. 제가 그 말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쉬운 것 같은데 예. 참으로 그 어려운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진실을 수호하는 것. 예. 사실 저희들이 그 결정적인 증거물을 끌어올렸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이제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진실을 수호해야 되는 이제 한 3가지 요인을 보면은 과학자를 비롯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그 과학적 현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접촉 폭발이 뭔지, 그 비접촉 폭발이 뭔지, 수중 폭발이 뭔지. 그러니까 폭발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류탄에서 어떤 파편, 그 화염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니까 이게 좌초라 이거예요, 좌초.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시험 조건의 차이인데 자기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흡착물질인데요.
천안함 그 함수 한미를 이제 건져 올리니까 거기에 흰색, 백색 그 흡착 물질이 묻어 있었어요. 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 국방과학연구소 요원들이 분석을 할 때 이것은 그 폭발하면은 그 폭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알루미늄 분말을 이제 그 넣는데 예.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비결정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실제 그 수조 실험을 해가지고 동일한 폭발온도 3003도씨 20만 기압 또 수십만 분의 1초에 냉각시켜가지고 네. 한 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문을 제기한 그 재미 과학자 이승헌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알루미늄을 1100도씨에 약 40분간 이제 그 달궈가지고 2초에 냉각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결정질이라는 게 결정질. 네. 그래서 그 우리 조사단이 한 그 방법은 틀렸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그 생각을 하시면 실험 조건이 틀리면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1번 글씨 기억나시죠? 예. 1번 글씨. 예. 그 1번 글씨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카이스트에 이제 송태호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무더운 여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연구를 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하도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이제 많이 들리니까 자기가 이 전공한 분야에서 양심을 걸고 그 분석해서 가져왔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명은 폭발 온도가 이제 3003도인데 수중에서는 이게 0.0071초가 지나면은 604도가 된대요. 그리고 0.1초가 되면은 28도가 된대요. 그 탄두부에서 이제 폭발이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 그래서 이제 1번 글씨는 한 4m 후방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씨가 1번 글씨가 없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예. 저희도 이제 그 한 9개월 후인가요? 연평도 포격 때 그 유성 매직으로 쓴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건 지상 폭발이에요, 지상 폭발. 천안함은 수중 폭발이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게 아주 상식적인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어떤 선동술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대남 선전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통일전선부. 야, 35실에서 뭐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남한 자작극설, 또 좌초설, 또 미 잠수함 충돌설 이걸 계속 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남한 내에서는 또 좌파가 이것을 이제 확대 재생산하고 이래서 굉장한 혼란 과정이 있었죠. 이것을 대응하기가 네. 진실 규명하기보다 더 어려웠어요.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에는 참 정말 긴 조사 과정이었고요. 네. 정말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조사를 진행하셨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6년 전에 참상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그렇다면 천안함 피격 사건 6주기인 오늘 우리가 어떤 점을 잊으면 안 되고 또 어떤 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한 세 가지를 요약해서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보 사태에 있어서 어떠한 그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예. 우리 천안함 사건도 우리가 서해에서 잠수함전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죠.
또 핵만 해도 지금 4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미사일, 예. 장거리, 뭐 중단거리 많이 발사하지 않습니까? 네. 또 그 특수전부대 같은 경우에 68년이죠. 1.1 사태 때 청와대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평도 때 장사정포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또 지난해인가요? 무인기가 들어와 가지고 네. 또 혼란이 있었죠. 네. 소위 말해서 쟤들의 그 비대칭 전략, 그 북한의 강점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 허점을 보이면은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남은 것이 있다면은 화생 무기가 될 겁니다. 화생 무기. 저는 언젠가는 얘들이 화생 무기를 쓸 것이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안보든 뭐 대형 국가적인 사건이든 우리가 그 위기 해결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그죠? 또 교육 훈련을 하고 예. 또 현장 리더십을 배양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시스템 하면은 뭐 매뉴얼을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스템은 아주 중요한 요소를 연결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아주 간명하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일단 구축이 돼야 되고요. 또 이에 상응한 인력과 장비가 갖춰져야 됩니다. 저도 그 세월호 때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봤어요. 그때 저는 그 제가 초급 장교 시절에 그 시누쿠라고 헬기 아십니까? 헬리콥터? 아,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시죠? 예. 그 미군에서 이제 사용한 헬리콥터인데 예. 네. 저희들이 그 진지 작업을 했는데 그 중장비 그리고 시멘트 등 이 자재를 네. 이 시누쿠로 실어 날랐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시누쿠 두 대로 건다면은 이 수중에서는 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간을 좀 그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안타까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력과 장비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상한. 그리고 교육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된다. 교육 훈련을. 예. 교육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제가 화생방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화학 무기만 해도 뭐 2,500톤 내지 5,000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네. 네. 뭐 신경제니 뭐 수포작용제니 뭐 이런 그리고 생물학 그 무기도 패스트 과거에 그 유럽에서 아주 그 치명적인 그 결과를 가져온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탄저균 예. 이런 치명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만의 노력으로 되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군 뭐 화생방 사령부도 있고 하니까 군과 또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질병본부라든지 또 각종 의료 기관이라든지 이 합동 그 훈련도 하고 워게임도 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즉 실질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현장 리더십은 뭐 동고동락 하는 것은 기본이죠. 리더와 구성원이 그 네. 동고동락 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 리더가 그 제반 그 조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면 검찰, 뭐 경찰, 소방, 군 뭐 이걸 다 그 관할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요소에 대한 어떤 특성
능력, 한계 이것을 꿰뚫어야죠. 네. 그리고 민관군이라는 또 이 협업 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요즘 그 민간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굉장히 확충이 돼 있죠. 우리 그 천안함 때도 선체를 누가 끌어올렸어요? 민간 업체에서 끌어올렸잖아요. 쌍끌이 어선도 민간 업체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스템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고 또 그 잘 그 선별하고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국가적 사건의 어떤 이념화 또 정치화 이것은 이제 종식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을 해결하려면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예. 제 경험으로는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천안함 같은 경우는 2개월이었잖아요. 네. 네. 6개월 넘으면 이제 장기화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언론이라든가 또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또 정치권에서 조언 차원을 넘어서 간섭을 하게 되면 예. 이게 이념화 정치화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반드시 네, 네. 이 종결이 돼야 된다. 네. 이런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우리가 참 어떤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천안함 46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교훈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이들을 기억해야겠고요. 특히 오늘은 이들의 이 숭고한 희생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